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국회의원 최현일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하신 서범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의장석을 보십시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하경 부의장님이 며칠째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이른바 살인적인 필리버스터 교대 사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토론을 진행하고 질서를 책임져야 할 그 당의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님은 사회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작년 7월에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고 올해 9월에도 3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인 사회 거부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고난과 의전은 누리면서 책임과 고통은 동료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평상시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신 주호영 부의장님답지 않습니다. 국회 부의장 책무는 편할 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갈등이 심할 때 그 순간에 의장석에 앉아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 부의장은 바로 이 순간에 의장석을 비우고 계십니다.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회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사법 파괴의 현장이라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인의 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의회 절차이고 그 절차를 관리하는 의장석 사회는 거부 대상이라는 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 자가당착입니다. 국회법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취사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적, 법적 의무입니다. 부의장 책무가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라 해도 부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야당 일각에서 부의장 책무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의장으로서 책무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소신이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의장, 부의장이 신체적인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부의장이 의장석을 이렇게 비운다면 그 자체로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몰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의장석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세비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몰각하는 반쪽짜리 부의장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돌아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으려고 대북 전단을 악용했습니다. 국군 심리 전단이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12월 2일 본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 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이용됐던 불법 전단, 대북 전단 살포를 이대로 방치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적 행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합니까?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차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두 발 뻗고 잔다고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확성기 방송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에 대북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고 북한은 이에 맞대응해 기이한 굉음을 내는 대남 방송을 1년간 했던 것입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1년간 밤낮 없이 극심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야 소음 피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이어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전단을 내란에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월 9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 해상의 모든 적대 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 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국가안보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영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 전단 살포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총선 이전에 올 평균 2, 3에 그쳤던 대북 전단이 4월 이후 올 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 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 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 심리 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 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4월 총선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 전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가 20차례, 오물풍선 살포는 9차례 최고조 긴장관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 방향으로 불던 남동풍이 약해지고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풍 전환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9월 20회에 달했다가 10월 12회, 11월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오물풍선도 9월 9회에서 10월 6회, 11월 2회로 똑같이 감소했습니다. 10월 북서풍이 불며 북한에 더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물풍선 살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결국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기입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3차례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보자는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 상황을 자세하게 하는 재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던 인물입니다. 재원 산출병은 전단 살포 작전을 펼칠 때 풍향, 풍속에 적합한 작전 지역과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가스의 양, 매달아 보낼 전단의 무게 등을 계산하는 임무를 합니다. 제보자는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게 계속 드러나면서 제가 숨기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이 병사들을 북한의 원적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이라는 점에서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인터뷰인 만큼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이 시작된 게 언제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작전병은
국군 심리전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는 전단을 날린 상황이 아니었고 장병들은 심리적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헌재 결정 뒤부터는 전방 지역에 나가서 실제처럼 훈련을 했고 10월 훈련이 끝난 뒤 부대 간부가 모아놓고 앞으로는 실전으로 하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전방에 나가서 직접 훈련을 실전처럼 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간부가 소대원을 모아놓고 훈련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다른 소대에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지시해 부대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비밀 유지를 위해서 합동참모본부에도 작전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고 합참에서 가끔 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나오면 대북전단 살포 장비를 창고에 다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산포는 증언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밤에 했고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풍향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야 했고 애매하다 싶으면 중단했기도 했답니다. 풍선이 북한으로 날아가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을 하면 간부들한테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사 지도에는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군의 기지, 공항,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도시들인지를 선으로 표시됐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 풍선에 담을 수 있는 연료의 양 등을 고려해 선정을 했고 실제로는 강원도 온산까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대북전단은 풍선이 아니라 기구라고 불릴 정도로 높이가 2, 3층 건물 정도로 큰 대북전단용 기구에 달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10km 안팎이었고 작전을 할 때는 보통 100개씩 풍선을 띄웠으니까 전단은 1톤 정도도 날려 보냈다고도 합니다.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걸 해도 되는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한 번은 소대장한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사실상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감정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고 말합니다. 북한 공격을 사실상 유도하는 작전이었는데 작전 도중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병사들을 내몬 것 아닙니까? 최전방 부대에서도 그 부대가 전단을 날릴 때마다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방 부대에서 또 주변 부대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근처의 감시초소 GP와 GOP 경계 병사들은 북쪽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 상부에 당연히 보고를 했고 이런 식으로 비상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병사는 증언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을 다룬 뉴스에서는
북한이 도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북전단 도발에 대한 그들의 보복이란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3 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다 하면서 인터뷰를 마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의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을 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오물풍선의 문제점을 작년부터 계속 추적하고 또 정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뤘고 국감 정책 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책자가 제가 작년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만든 북한 오물풍선 및 대북 전당 대응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명칭의 정책 자료집입니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 및 피해 현황,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의 악순환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가 최초로 시작됐다.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진 제1차 살포에서만 약 260개의 풍선이 식별되었고 부양된 오물풍선은 휴전선 접경 지역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반도 상공에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여기서 이제 부양된 오물풍선은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시, 충청, 전라북도, 심지어는 경남, 거창군에서도 오물풍선이 식별되었다고 하고 한반도 이남 전 지역으로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 중 식별된 풍선은 6,320여 개에 달하고 저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한 번 살포할 때마다 평균 210개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살포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됐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가 저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퇴비, 분변, 캔, 담배꽁초 등 다양했고 또 전문가 언론 등 일각에서는 폭발물 탑재 위험성까지 제기되면서 내용물의 정체조차 알 수 없는 부양체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첫 오물풍선 살포부터 제30차 살포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50일에 불과합니다. 5일에 한 번 주기로 정체불명의 공중 부양체가 대한민국 영공을 배회하면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피해를 줬는데 대부분 접경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22번의 살포에서 총 7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서울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53건이었고 경기도 17건, 인천광역시 8건 순서로 확인됐습니다. 오물풍선 추락이 한 차량 파손, 건물 지붕 파손, 산불 및 건축물 화재, 물론 공중 활주로 마비, 통신선 장애 등 주요 시설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오물풍선이 거주지와 삶의 터전까지 위협한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이 소실되었고, 김포 파주에서는 일명 기폭장치로 불리는 오물풍선 타이머가 공중 지붕에 추락해서 김포시 소재 공장의 경우 약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도 피해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오물풍선 추락으로 인해 총 18회 활주로 제한 등 조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공항의 이착륙이 지연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해군 부대의 울타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국가헌법기관인 국회와 정부 종합청사, 심지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勤무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오물풍선이 추락하는 등 국가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물풍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대북, 북한으로 보낸 대북 전단이 결국 오물풍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관관계,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위협을 받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특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대하는 그 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주장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법이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논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헌법 제37조 2항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권과 충돌할 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때는 헌법과 국제법이 정해둔 합리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인용하는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의 과도성을 지적을 했을 뿐 경찰의 현장 제지 조치 자체를 부정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헌재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통해 위험행위를 현장에서 제지하는 유연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입법 보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언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그 취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주장 근거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 표적 입법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접경 지역에 있는 112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법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듯이 2024년에만 해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 재산상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떠안은 국민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남북관계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구화하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논거로 국제사회 반대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그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우려하는 것은 전면적이고 과도한 형사처벌이지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 아닙니다.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찬양 등 공공의 평온을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표현을 형사처벌합니다. 프랑스는 공공질서 교란이 예측될 경우 집회 자체를 사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접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선전물 살포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하면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입니다. 대한민국만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번째 근거로 이 법은 고난의 남용이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추상적입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모호합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이 간단한 문구만으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물리적인 저항에 맞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접경 지역에서 전단 살포 제지를 시도한 경찰관이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법의 모호함 때문에 경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과 헌재가 인정한 정당한 예방권을 명확하게 구체하여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 수행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네 가지 논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 다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왜 타당한지, 이게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5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일반 법률 청소년 보호, 개인 존엄 보호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때 제한받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헌법 제130조는 공공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선동적 표현, 이에 대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대북 전단이 단순 표현 행위를 넘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선동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우리의 지금 현재 언급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프랑스는 더욱 엄격합니다. 프랑스 공공질서법은 국가와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는 테러 위협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접견 지역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의 표현의 제한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명백한 해외 증거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례는 우리와 가장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접경하는 남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선전물 살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스라엘 형법 제116조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 법을 두고 일부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국민의 생명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지속적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19년 판결에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극장에서 거짓말로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라는 유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입니다. 미국은 또한 국가 안보 정보 유출을 이유로 언론 보도까지 제한하는 사전 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국가 안보를 위한 표현 제한을 인정합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24시간 전쟁 위협 아래에 있는 세계의 화약고로 할 수 있는 위험 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대북 전단을 무모하게 살포하는 것은 붐비는 극장에서 불이야 외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위험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 고상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접경 지역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정략적인 계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왜곡하고 유엔의 공고를 악용하고 국제 사례를 외면함으로써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법 그리고 접경 지역 현장의 절규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더 우선됩니다. 국민의 생명권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를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를 실행하는 평화의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 논거를 4가지 사유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농고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 지역의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접경 지역 거주 주민들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에 사는 것을 넘어 분단이 초래하는 긴장과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경험하지 않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고통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건강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극도의 공포, 수면장애, 노이로제, 이러한 등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공포라고 표현합니다. 확성기 소음은 그 자체 밤낮 없이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기괴하고 시끄러운 이 소음으로 해서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80데시벨이 넘는 소음으로 수면장애를 넘어 청력장애까지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숙면 지역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축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사살하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파주시장의 애끓는 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고통은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생존권 위협, 안전 문제 심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격히 긴장될 경우에 민통선 지역에 출입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어 농사일 등을 생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접경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및 지구로 묶이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의 상당 부분이 토지 이용 규제로 묶여 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하고 교통망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 밀도가 낮고 산업 기반이 낙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및 영업 피해가 큽니다.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취소가 잇따르며 관광업소나 낚시터 등 지역 상권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듯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이 살포로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대북전단을 살포로 인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심리적인 고통,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에
있어서는 안 되도록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그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접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윤석열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군사 갈등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접경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 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다. 10월부터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민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 현장 순찰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특사경이 납북자 가족 모임에 대북전단 살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서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500여 명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부단한 노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20년 6월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출입, 물품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 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 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입 및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그 살포를 막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국회는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이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지정해도 특사경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경찰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적점 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의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 세력은 대북전단을 내란에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란에 반성하고 내란을 반대하고 한다면 국민의 의원님들도 이 법에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논거와 또 해외 사례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토록 왜 이 법이 절실한지, 이것이 단순한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과제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최북단 접경 지역의 그 밤은, 접경 지역은 이곳과 전혀 다릅니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오늘 밤도 편안히 잠들지 못합니다. 늘 같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뭐가 날아오지 않을까?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내일 아침에는 우리 집 지붕 위로, 우리 아이들 학교 운동장 위로 오물풍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5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OECD 선진국을 자부하는데 대한민국,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는 이 안타까운 일상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 안방에서조차 불안에 떨며 잠들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북전단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연천 고사포 사격 사건, 2020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그로 인한 인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 등 각종 각지에서 재산상 파손 사건들, 이 끔찍했던 안보 위기의 전후에는 대북전단,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의 보복성 도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날아가는 전단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하약고에 던져지는 불씨입니다.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는 명백한 트리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이 헌법적 명령을 국회가 예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 자유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방종에 대해서 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의무, 헌법적 명령을 실현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모욕적인 별칭을 붙여 공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법의 진짜 이름은 국민생명보호법, 그리고 손발이 묶인 무력한 공권력을 바로 정상화하는 경찰 직무 정상화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을 보냄으로써 또 일부 단체, 일부 극우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왜 죄 없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인 공포를 떠야 합니까? 이러한 손실, 국가가 전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전단을 날린 단체가 민사상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오물풍선, 드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포, 이것은 접경 지역의 112만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분담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입니다. 불법 대북 전단을 보내는,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은 극우단체, 그 이익은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수로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만 그 행위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막대한 비용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 무임 승차의 실체입니다. 피해 사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곳에서 수없이 한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만약 그 풍선 안에 단순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물질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풍선이 도심 도로 위에 떨어지는 순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을 두고도 아무 일 없다, 단지 종이 조각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에는 통제되지 않는 대북 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똑같은 풍선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띄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를린 브란덴베르크 문 앞에서 날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383 이남 10km,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법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위험을 예방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경고할 수 있다는 정도의 문구로는 내 돈 내가 들여서 내가 날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맞서오는 사람들을 경찰관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위험을 막으려 나선 경찰관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고 급기야는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눈앞의 위험을 보면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개정안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자는 법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다 라고 분명하게 국회에서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헌재가 전단 규제를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번 개정안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조항이었습니다. 전단을 살포하는 모든 행위를 상황과 위험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일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어디에도 현장에서의 행정적인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위험 예방 조치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을 그 어디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이런 취지의 문구가 등장합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상의 조치를 통해 위험 행위를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유연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스스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위험한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이 법은 헌재가 언급한 그 현행법상의 조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과도한 형사처벌 방식을 버리고 대신 현장 중심의 위험 예방 조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결정의 취지를 입법적으로 완성하는 합헌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또 한 가지, 야당은 유엔 인권기구의 공고를 언급합니다. 유엔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사회가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ICCPR 제19자 3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우려한 것은 전면적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방식이지 국가안보와 주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 비례적 제한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이 남긴 저 유명한 판결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장 엄격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하에서도 분비는 국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 라고 외쳐 공황을 일으키는 행위까지는 보호할 수 없다. 지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반도라는 화약고에서 인화 물질을 들고 서서 전쟁이야 라고 외치며 불씨를 던지는 행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보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 아니라 위험행위 규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자유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한계에 나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얻어내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입법 형평성과 행정의 모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려는 법이 특별히 가혹하고 유례없는 규제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을 통해 도심 항복판의 확성기 소음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수면권, 학습권, 영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시위의 시간과 장소, 소음 기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대부분 정치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집회가 일정 기준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국가는 집회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합니다. 도심 속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목숨과 생명, 그리고 그들의 재산권,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전단 살포를 일정 부분 제한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도시의 수면권은 보호하면서 접경 지역의 생명권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과연 법 앞의 평등, 입법의 형평성에 부합한 태도입니까? 해외 사례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에서는 나치 찬양과 혐오 표현 등 공공의 표현을 심각하게 해치는 표현을 형사 처벌합니다. 프랑스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교란이 우려될 경우 집회 자체를 사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외교적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위협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엄격한 법적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분명한 규율 대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정부의 행태를 돌아보며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공무원과 경찰에게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위험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제압하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주저하다가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뭐 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정작 수백만, 수천만 국민을 전쟁 공포나 안보 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북 전단 문제 앞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순입니다. 치안 현장에서는 적극성을 요구하면서 안보 현장에서는 뒷짐을 지게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정책적 자기 모순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국회가 이 잘못된 선례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험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위험하니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법의 근거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개정안은
경찰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자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과 국제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예방권과 보호 의무를 실제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질문에 단 하나의 답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특히 휴전선 아래에서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경찰은 더 이상 위험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뒷짐지는 그러한 무기력한 방관자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의 근거에 당당히 호루라기를 불고 위험을 차단하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 경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경찰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력을 보태는 법이 아니라 이미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 보호의 책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토대와 기준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어떤 예풍에도 흔들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당당히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원 여러분, 접경지역 주민에게 평화는 이념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도 가족과 함께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바라보고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책임있게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